쇠달구지 박미자 -2025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작. 낡은 트럭이 갓길에 널브러져 있다. 바퀴는 좌우로 틀어지고 번호판은 제멋대로 찌그러져 숫자를 알아볼 수 없다. 차체는 한쪽이 일그러져 영락없이 쓰러진 부상병 신세다. 그나마 제 형체를 지키고 있는 건 운전사의 엉덩이를 얹었던 의자다. 잿빛 하늘에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널브러진 차체엔 빗물이 흥건하다. 자동차 사고 수습 중이라며 빨리 오라는 남편의 기별을 받았다. 시골길이라 큰 사고는 아니기를 위안하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현장으로 내달렸다. 트럭이 앞만 보고 달리는데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카니발이 옆구리를 들이받았다고 한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목숨이란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이웃집 개가 죽음을 맞이해도 가슴에 파문이 일거늘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짐을 싣고 달리고 태워준 트럭이 숨을 거두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견인되어 떠나는 1톤 포터의 뒷모습을 넋 잃은 사람처럼 바라본다. 풋내기 농군에게 반평생을 헌신한 흰빛 트럭이 어릴 적 아버지가 몰던 소달구지의 운명과 흡사하다. 소달구지는 아버지의 등짐을 대신하는 유일한 운반 도구였다. 얼었던 개울물이 녹아내리면 밑거름을 가득 싣고 들판으로 나갔고 서리가 하얗게 내릴 즈음이면 누렇게 익은 볕단을 넘치도록 싣고 강을 건너 집으로 왔다. 아버지의 소달구지는 장터로, 밭으로, 들길을 종횡무진 누볐다. 5남매가 무사히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두 대주가 집안을 든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댐 건설로 고향 마을과 농토가 수몰되던 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고난을 함께한 달구지와 이별을 했다. 이삿날을 앞두고 우시장에 소를 팔고 달구지도 넘겨주고 돌아온 아버지는 한동안 끼니를 거르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아픔을 트럭이 떠나는 지금에야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다. 중고 1톤 트럭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때 남편을 제쳐두고 내가 마중 나갔다. 실전 운전은 면허 시험장에서 해본 후 처음이었지만 무사히 집으로 몰고 온 건 소처럼 주인을 알아본 트럭의 인연 때문이라 믿었다. 그 후 주중에는 나를 출퇴근시켜 주었고 주말이면 서로 대면대면한 부부를 태워 농장으로 갔다. 세월이 갈수록 포터는 가족처럼 한 몸이 되었다. 의자에 앉아 운전대를 잡으면 쇠로 된 차체는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 마음속에서 안정감이 솟아올랐다. 차가 열심히 달리는 한나도 주어진 현실에 또박또박 최선을 다했다. 시골로 이사하면서 트럭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다. 농산물을 싣고 공판장에 가거나 판매하는 일에 남편이 아니라 트럭이 동행했다. 한 번은 애써 지은 복숭아가 제값을 못 받아 새벽 시장으로 달렸다. 헐값에 넘기느니 직거래를 하겠다는 생각과 활어처럼 움직이는 시장 사람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새벽 판매장은 자리다툼의 선착순이어서 알람을 맞춰둔 시계보다 먼저 일어나 쏟아지는 별빛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새벽바람이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새벽 4시쯤이었다. 좌판에 복숭아 상자를 가지런히 진열하고 맛 좋은 산골 복숭아 싸게 드린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삶이 급박해 목성이 튀었는가, 득음이 어찌 소리꾼에게만 있을까. 시골 엿장수에게도, 어물전 아줌마에게도, 무명 가수에게도 삶을 부르는 득음이 그들을 일어서게 한다. 시장 사람들이 장삿길에서는 늦지 않은 나이라며 격려하는 말에 힘을 북돋웠다. 트럭은 변함없이 호위병처럼 곁에 있었다. 그때면 소달구지와 아버지가 서 있던 모습과 더불어 한마디 말이 떠오르곤 했다. 열심히 살 거래이. 트럭은 쇠의 집합소다. 엔진은 말 그대로 쇳덩어리다. 몸체도 범프도 모두 쇠판이다. 번호판, 기름통, 브레이크, 엑셀레이더도 쇠로 만들어졌다. 부속들을 연결하는 스프링, 밸브 나사못 하나하나도 강철이다. 아버지의 운반 도구가 소달구지라면 나의 달구지는 철판, 철핀 철끈으로 연결된 쇠 달구지다.
쇠는 차갑고 딱딱한 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이끈 야무지면서도 푸근한 보호자였다. 나의 푸른 인생과 쇠 달구지의 푸른 시절이 함께했다. 무거운 농산물을 가득 싣고 내리막과 오르막을 힘차게 달릴 때면 아버지의 인생이 뚜벅뚜벅 걸어간 높낮이를 떠올렸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핸들을 잡은 두 손에 불끈 힘을 주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가파른 길에서 내는 트럭의 숨소리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피는 이미 검붉은 젖은꽃이 군데군데 흠집으로 남고 이리저리 쥐어박힌 자국들이 움푹움푹 패이며 세월 따라 노쇠해진 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이 시원찮아진 게다. 낡은 쇠 달구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넌지시 건네보았다. 남편도 보내기가 아쉬웠는지 타이어만 교체한 뒤 내리막길도 안전하게 나간다며 좋아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1톤 트럭 쇠 달구지가 돌변사를 당했다. 힘찬 청년의 몸으로 우리 집에 와 열서너 해를 넘긴 셈이다. 쇠 달구지가 비명 행사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다. 주인의 지나친 애정이 걱정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줄였지 싶다. 아니면 힘에 부치고 낡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쇠 달구지의 순사가 살같이 떨어져 나간 듯 아리다. 작별을 고하는 남편도 착잡한 심정인 듯 일찍 밭으로 가더니 황혼을 넘겨서야 돌아왔다. 오늘을 마주하는 이는 죽은 자를 배웅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가야 할 굽고 울퉁불퉁한 길을 혼자 힘으로 끄는 일이다. 생이란 언젠가 제 길을 자신이 마무리하는 것. 소임을 다한 쇠 달구지는 희뿌연 운무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의 녹진한 노동의 시간과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껏 내 곁을 감싸고 있다. 함지박 변재영 -2025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작. 침묵하는 세간 하나가 까칠하게 가슴을 긁는다. 어머니의 살로 다른 함지박이다. 나이테에 감긴 수백 년의 세월이 숱한 얘기를 풀어놓는다. 한때는 천년소를 꿈꾸며 청춘을 불살랐겠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가지들, 소실점으로 멀어진 아득한 우듬지는 무새들의 보금자리로 새 생명을 품기도 했으리라. 혈맥 같은 물무늬 나뭇결을 쓰다듬자 찡한 온기가 전해온다. 어머니의 49제가 마무리되던 날이다. 빈둥지로 남은 시골집을 정리하다가 함지박과 마주했다. 손쉬운 플라스틱 대야나 고무통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알곡이 상한다며 여태껏 함지박을 고집하셨다. 가실 때를 아셨을까? 비닐로 꼼꼼하게 싸매어 곡간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 포장을 풀자 금시 그분의 바지런한 손길이 다녀간 듯 반들반들 윤이 났다. 언제 다시 와서 쓰시려고. 광주리가 고작이던 시절 함지박은 막사발처럼 무엇이든 담아내는 요긴한 그릇이다. 3대에 걸쳐 대물림으로 내려온 넉넉한 귀함지는 시간의 무게만 해도 내게는 무정한 물건이 아니다. 선대 할머니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집의 보물이다. 땡볕이 고추처럼 매운 날이면 이글거리는 태양을 담고 넋거지가 저물면 달빛을 담기도 했으리라. 하지만 내게는 아픈 기억을 더 많이 담고 있는 애물이다. 전쟁처럼 처절했던 격정의 한 생이 웅크린 함지박은 기구한 생을 치열하게 살다. 가신 어머니의 아름다운 분신이다. 내 유년 시절 어머니는 꽃무늬 앞치마를 즐겨 입으셨다. 뽀얀 실비단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며 당신의 살도 5, 6월 장미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셨으리라. 하지만 그것은 한낮 바람일 뿐 일찍 청상이 된 어머니는 가난과 굴종 체념과 희생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물꼬를 생판 하늘에다 대고 있는 천둥지기. 면마지기로는 사남매의 초롱초롱한 별빛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반티이 장사로 나섰다. 좌파는 언감생심 읍내 후미진 골목이 어머니 노역의 공간이다. 새벽밥을 먹고 시오리를 걸어 부산발 첫 차로 오는 도매상으로부터 함지박 가득 생선을 넘겨받아 팔았다. 꽃나비 논일던 어머니의 앞치마는 칙칙하고 볼품없는 면포로 바뀌었다. 분내가 향긋하던 몸에도 비린내가 진동했다.
5일장마다 달콤한 사탕 봉지가 유혹하던 함지박은 팔다 남은 생선의 고약한 냄새가 파리떼를 불러들였다. 그때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나를 꽁치라고 불렀다. 내 성질머리가 밴댕이 속 같아서가 아니다. 생선을 파는 어머니를 빗댄 별명이었다. 생선 사이소, 싱싱한 꽁치 사이소. 생선 반티를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헤집고 다니는 어머니의 추레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마뜩하지도 않았다. 비릿한 그 함지박이 우리 가족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밥줄이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초등학교 4학년일 때로 기억된다. 점심시간 누군가가 외쳤다. 예, 꽁치. 내 엄마 왔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이목이 쏠린 그곳에는 낡은 수건을 눌러 쓴 어머니가 빈 함지박을 옆구리에 끼고 서 계셨다. 장사가 신통차나 기성회비 납부 날짜를 넘긴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 나는 저녁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보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학교에 발걸음을 하는 일이 없었다. 두어 해 더 매미가 여름을 울고 갔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행상으로 뒷골목을 누빈 지 2년 어머니도 겨우 읍내에 있는 노점 골목에 돗자리 하나를 깔 수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학교가 그 시장 통로 끝머리에 있지 않는가. 파리채로 생선 반티에 달라붙는 파리를 쫓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나는 좀 멀어도 어머니의 가판을 피해 한 길로 둘러다녔다. 하루 이틀도 아닌지라 어머니인들 내 못된 심사를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녁 밥상머리에 둘러앉으면 공부를 잘하는 내가 자랑스럽다며 등까지 토닥여 주셨다. 그렇게 또 물색 없는 아들은 오디처럼 까맣게 탄 어머니의 속내를 외면한 채 감자밭 이랑처럼 깊게 패인 당신의 이마에 엄대 하나를 더 그었다. 고등학교는 대구로 유학을 했다. 방학이 끝나면 어머니는 자취를 하는 내가 먹을 반찬이며 쌀자루를 챙겨 함지박에 담았다. 그리고는 쌀말 무게를 훌쩍 넘기는 그 함지박을 이고 산길을 올랐다. 신장로까지 10리길이지만 쉬는 법이 없었다. 버스에 짐을 냉큼 올려주고는 차가 산모롱이를 돌아갈 때까지 빈 함지박을 이고 나무처럼 우두커니 서서 눈바래기 하시던 어머니. 그제야 철이 드는 것일까. 그 모습이 왜 그리 눈에 밟히던지. 노점에서 좋은 목을 차지하는 건 오직 힘이다. 온갖 악다구니와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장바닥이 아니던가. 생존 경쟁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덤빌 때마다 체구가 적은 어머니는 함지박 하나로 버텨내었을 것이다. 바람막이도 없이 종일 정물처럼 쪼그리고 앉아 떠리를 외치다 보면 쇳몸인들 당하겠는가. 몸을 함부로 내돌린 탓이리라. 이순 중반에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환자복 속에 얼비친 몸은 건불처럼 말라 있었다. 누군가가 그랬다. 갈대는 흔들리지만 결코 약한 식물이 아니라고. 묵은 갈대는 속에 품은 새끼 갈대가 바람에 깔리지 않고 저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을 때 비로소 몸을 믿는다. 어머니가 그랬다. 목발로 버티는 반쪽 수족이지만 텃밭까지 가꾸며 강산이 2번이나 바뀌도록 잘 견뎌내셨다. 막내가 일가를 이룬 후에야 이승에서 할 일을 미친 듯 우리 곁을 훌쩍 떠난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나를 불렀다. 못난 어미 만나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걸 안다. 가슴에 담아두지 말거라. 누구보다 마디인 내가 고생이지. 링거 꽂힌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순간 예리한 칼날로 가슴살을 쓴벅 베인 듯 뜨끈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어머니의 마음 저울은 아직도 당신의 남루한 행색이 부끄러웠던 푼수를 향하고 있었다. 아들이라는 음표로 어머니를 춤추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입신을 핑계로 언제 어머니의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할 말을 잊은 나는 맞잡은 두 손 위로 닭똥 같은 눈물만 펑펑 쏟아부었다. 사람이 죽어 다음 생을 받는다는 의식이 칠칠째다.
그제를 올리고도 나는 아직 어머니를 놓아드리지 못하고 있다. 함량 미달의 불초, 내 자신이 싫다. 자식이란 늘 누군가의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평생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으로 살았다는 것이 슬프다. 아내가 내 속을 읽었는지 유리판을 올려 차탁으로 쓰겠다며 함지박을 고이 승용차로 모신다. 가슴이 시릴 때마다 따스한 홍차 한 모금 음미하며 어머니를 그릴 것이다. 석양이 산정에 걸린다. 돌아가야 할 시간, 굽진 언덕길을 자동차로 오른다. 봄을 물고 있던 산새 한 마리가 악쓰는 엔진 소리에 놀라 포로롱 허공을 가른다. 헛것을 본 것일까? 함지박에 얼굴을 묻은 어머니가 저만치 앞서 고개를 오르고 있다. 타박타박. 달밭 반충한 마이너스 2025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작. 어린 시절 고향 동네에는 기차역이 있었다. 5월이면 하치장에는 석탄 더미가 낙타 덩어리같이 쌓이고 석탄 화차가 등짐을 지고 밤을 지새운다. 어둠이 가셔진 여명의 석탄 더미에는 새벽별이 점점이 내려앉고 빨간 해가 솟으면 낙타 등으로 떨어지는 햇빛이 밤새 내려앉은 이슬하고 부딪히면서 거울 쪼가리를 뿌려놓은 것 같이 반짝인다. 기차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개찰구를 와글와글 쏟아져 나가고 나면 담배 농가 건조실에 뗄 석탄 나르는 탄차가 온종일 석탄장을 뻔질나게 드나든다. 역전 앞 우리 집 뒷견 너른 밭 건너로는 아카시아 꽃이 빽빽하게 핀 산자락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펼쳐있고 그 너머에는 고모 사는 동네 달밭이 있었다. 뒷마을 고모네 집 가는 길목에는 선한 고개가 있었는데 저녁 나절만 돼도 혼자서는 넘기 섬뜩했다. 역전에서 불과 전봇대 너댓개 놓일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부터는 전기가 안 들어갔다. 질비하게 늘어선 거뭇한 참나무가 눈을 부라린 장승 같았고 노랑 파랑 하양 빨강 천이 그 나뭇가지에서 펄럭거렸다. 소달구지 하나만치의 좁은 선한 고갯길이 가른 왼쪽으로는 곰 등어리 모양으로 우뚝 솟은 토성둑이 고개 넘어 마을 따라 내려갔고 오른쪽으로는 질그릇 굽는 옹기가마가 마을 쪽에서 고갯마루까지 꿈틀거리는 용의 등어리 마냥 웅장하게 뻗어 올라왔다. 성둑에 올라서면 그 끝자락의 달처럼 동그랗게 자리 잡은 달밭이 내려다 보인다. 달밭은 달 없는 밤엔 안배는 옹기쟁이들이 사는 동네다. 옛날 천주교회가 박해받던 때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지키며 옹기를 굽던 천주교인 후손이 대부분인 마을이다. 달뜬 밤엔 숨은 달빛 하나 없이 환하게 내려앉은 초가지붕이 저마다 하얀 박을 안고 있고 멀찍이는 달 아래 비늘을 쪼개면서 흐르는 개울이 눈에 들어온다. 달뜬 밤이면 달밭에 사는 애들은 옹기장에 깨진 항아리 조각을 엉덩이에다 깔고서 곰 등짝처럼 널따랗게 늘어진 성둑 깡비탈을 내리탔다. 나는 선한 고개가 무서워 얼씬 못하다 애들 노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올라갔다. 나도 따라 내리꽂히듯 옹기 쪼가리를 타면서 옴짝옴짝 오줌 지린 잠찌 끝을 건불 터는 척 조몰락거리며 달 가는 줄 몰랐다. 옹기가마에 불 들릴 때는 하늘 향해 치켜든 가마 화구 끄트머리까지 불길이 치솟는다. 깜깜한 밤 가마 끝에까지 들락거리는 시뻘건 불기운은 그야말로 볼거리였다. 그걸 보면서 애들은 용아가리에 혓바닥이 날름대는 것 같다고 했다. 불길이 꺼지고 나면 가마 화구가 뿜어내는 꺼멍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다. 세차게 기둥처럼 솟는 새까만 연기는 올라가다 넓게 퍼지면서 달을 가렸다가 말았다가 하고 달을 지나 까마득한 별까지 꼬불꼬불 뭉게뭉게 끝도 없이 올라간다. 애들은 목을 뒤로 젖히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용꼬리가 저렇다느니 아니라느니 저 연기는 비오는 먹구름이 된다느니 떠들어댔다. 전기도 안 들어간 달밭에 사는 애들은 하얀 달이 있는 밤엔 야고보야, 비오야, 마지아야 성당에서 부르는 이름을 저희끼리 불러가며 늦도록 성둑에서 놀다가 화물기차가 올빼미 눈깔 같은 불을 켜고 먼 마을 능모랭이 모퉁이서 기적을 울리면 그제야 집으로 내려갔다. 딸 없는 밤엔 애저녁에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곰 등짝도 꾸길 듯하던 아우성은 옹기종기 초가지붕. 하얀 박에 눌리어 달빛 마냥 고요했다.
삶을 좇고 오니 40년이다. 분주하던 기차역도 옮겨갔다. 석탄 무더기도 통학생도 탄차도 모두 사라졌고 우리 집터 너른 땅엔 관공서가 밀고 들어섰다. 달밭에 초가지붕을 비추고 문틈 새 방 안을 엿보던 달빛은 여전한데 섬뜩하리만치 으슥하던 선앙고개도 장승 같은 참나무도 나뭇가지에서 펄럭이던 오색천도 성둑도 옹기가마도 다 뭉개지고 흔적조차 없다. 멀찍이 달빛 개울도 깡빛 아래 퍼지던 아우성도 세월에 떠밀려갔다. 밤이 깊었으니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라는 기적 소리도 떠나갔다. 옹기쟁이도 홍두깨로 밀은 칼국수에 애호박 고명을 얹어주던 고모도 옹기가마 꺼먹연기 쫓아 하늘로 갔다. 그 자리엔 네모나게 솟은 집의 낯선 얼굴들만 가득하다. 자연석은 다듬을수록 아름다움을 잃는다더니 서운한 마음에 달밭을 애써 뭉개고 돌아서는데 노란 달만 애꿎게 총총 따라왔다.